들어갈 차례입니다. 사회. 자, 1번.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X 찍어라. 우리 시험 거의 X 찾아라 하는 게 60%, 70%, 50% 이렇게 과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압도적으로 많죠. 다음 중 틀린 것 찍으세요. 만든 것 찾는 것보다는 쉽다 이랬다. 그죠? 쉽다. 평소 살면서 남 틀린 걸 유심히 쳐다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틀린 거 찾아내세요 하는 게 쉽다 그랬습니다. 맨 앞에 이제 총론 부분이니까 총론 부분에서는 뭐 부동산 개념, 분류, 특성, 속성, 부동산 학의 정의, 학문적 성격, 요게 시험 나오죠. 맨 앞에 총론에. 그래서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자, 규범 사회과학, 종합 사회과학, 사회과학, 응용 사회과학, 순수 자연과학. 5번이 X 틀렸죠. 제가 우리 학결론의 특징은 학결론에 공식이 많다 적다. 공식이 많이 나오지. 공식을 다 상식화시켜서 이거 공식으로 암기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 문제를 못 풀어요. 전부 다 사회과학 공식은 다 상식입니다. 이것 풀이 과정, 이걸 알묘로 해서 문제를 응용 출제하는 것도 맞출 수도 있고 풀 수 있고 빨리 풀 수 있고, 또 제가 하는 XT 발에 따라서 빨리, 사실은 뭐 내 눈빛 속도로 생각 속도로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걸 다 숙제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오히려 민법이 공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법 속에는 공식 하나도 못 보셨죠? 근데 법대로 공식대로 착착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 결과. 그래서 민법은 공식을 암기하시래. 민법 공식. 학교는 공식 단 한 개도 암기하시면 안 돼요. 공식은 많이 있지만 한 개도 암기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빠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공식을 단 한 개도 암기하지 말자. 민법은 법대로 공식을 이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부동산 개념에 있어서 정착물의 구분 기준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저희들 이제 정착물이다 하는 것도 정리가 이미 되어 있겠지만 정착물이냐 아니냐 이것도 시험 나오고, 그럼 정착물이라면 이게 독립 정착물입니까? 종속 정착물입니까? 이게 또 시험 나오죠. 그래서 정착물에 관한 문제는 이냐 아니냐, 그 다음 이면 독립정착물이요, 종속정착물이요. 이게 시험 나옵니다. 자, 답안 1번. 부착된 물건이 기능면에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으면 동산으로 취급되고. 맞습니까? 우리 이 부착된 형광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물에 제거한다고 해서 건물에 손상 주는 건 아니지만 건물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건물에 눈을 빼버리면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불 켜고 어렵죠. 기능면에서는 건물 효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거될 수 있으면 정착물로 취급한다. 맞네. 부착된 형광등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되어 있다면 정착물로 취급된다. 아파트 창문의 창틀, 그거 나중에 이사갈 때 제거해가지고 이사간 집에 창틀을 설치 의미가 없잖아요. 특정 아파트에 고안된 창틀, 블라인드, 각종 신발장 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특별한 거. 그건 다른 데 들고 가봐야 소용없죠. 그럴 때는 그에 대한 정착물로 본다. 부동산이다. 맞습니다. 3번. 임차인에 설치한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기간 끝나면 이삿짐 실어서 보따리 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동산이죠, 동산. 정착물과 구별하여 정착물을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정착물이 아니죠. 예외적으로 정착물일 수도 있다. 가령 임대인이 미국 가 있고요. 임차인이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럼 임차인이 보일러 교체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임차료에서 까거나 통장을 입금하라 하거나 이래 하더라도 임차인이 정착하고 또
옥상에 옥탑방을 임차인이 500만 원 들여서 건축을 했답니다. 그러면 옥탑방도 임차기간 끝나고 철거해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했지만 예외로 정착물도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당사자가 물건에 어떤 의도로 설치하는가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정착물의 유무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일반 가정에서 소유자가 설치한 가스 스토브를 이사할 경우 가지고 갈 의도로 설치했다면 이는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취급된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자, 5번. 매매 시 어떤 물건이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되면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어서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오케이. 그러나 어떤 부동산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 자,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부동산에 얹혀 있는 불분명한 것은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착물이 맞죠. 정착물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불분명할 때는 그것은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땡 틀렸습니다. 매도자 땡 틀렸죠. 매수자 정착물이므로 매수인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해죠. 틀렸죠. 자, 우리 요약집 5페이지 앞부분 5페이지 5쪽에 저 상단부에 보면 삼각표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보아서 매수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에 있던 불분명한 것이니까 부동산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부동산의 본질인 속성, 소가지 성질, 사람이 부동산을 볼 때 품고 있는 성질, 속성,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출할 수 있으나 부동산은 자연적, 인문학적 자원의 총화. 자, 총화는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총도 더하기고 화도 더하기죠. 그렇죠? 더하고 했습니다. 여러 개를 더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로 쓸 때 총하다 이런 말을 간혹 써요. 일본에서 넘어온 일본말이 간혹 쓰이는데 참 우리 민법에서 일본말이 워낙 많습니다만. 자, 1번. 부동산의 입체 공간 확대는 도시 확산 현상을 가져오고 직주 분리. 자, 직주 접근은 위로 올라가는 건데 직주 분리는 옆으로 퍼지는 거죠. 그리고 도시 확산도 옆으로 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체하고 수평하고 입체는 위로 가는 겁니까? 옆으로 가는 겁니까? 뭐 위로 옆으로 다 가지만 주로 위로 올라가는 감이 많죠. 그런데 수평 공간 하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옆으로 가는 겁니까?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직주 접근과는 달리 직주 분리는 옆으로 가는 것이고 도시 집중화, 고층화가 아니고 확산되는 것은 옆으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이걸 입체라기보다는 바로 수평으로 확산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다. 그 다음 2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련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한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과 관련이 없는 상공이나 지하까지 소유권 효력에 인정하는 것이다. 토지 이용과 관계없는 것은 상관없죠.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내 땅에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가 그만큼 토지 이용에 영향을 상하에 미치는데 옆에 새가 날아간답니다. 그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지. 토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토지 이용 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상하 미친다. 이 정당한 이익은 뭡니까? 사회 통념상, 그렇죠? 추상적 개념이지, 용도적 개념이지,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때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이렇게 추가 설명할 수 있죠.
그다음 3번 위치란 토지의 개별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이죠. 틀렸습니다. 부동성과 관계 깊으며 토지 이용은 위치에 따라 용도 결정됩니다. 그렇죠. 우리 공법상 용도. 그 다음 5번, 4번. 4번 했네. 5번. 3번 안 했어요. 부동산 활동은 환경을 규제한다. 환경이 큽니까? 부동산 활동이 큽니까? 일단 덩치로 볼 때. 환경이 크죠. 환경이 크지. 그래서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한다, 규제한다 하면 말이 돼도 작은 것이 큰 것을 규제한다. 약간 안 맞죠. 그래서 바깥식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고 새로운 부동산 현상과 활동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5번 부동산에 대한 공개념의 근거는 부동산 속성 중 자연성에 의존한다. 우리 토지 공개념 잘 아십니다. 자, 토지는 자연의 선물이다, 아버지의 선물이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 다니시는 분은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시험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자연. 그래서 자연성에서 비롯된다. 오케이, 맞다. 5번이 맞는 말씀. 맞습니다. 자연의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선물이 아니고 자연의 선물이다 하는 게 정답이다. 자, 4번. 인근 지역의 수요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승하니까 당해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200세대에서 150대로 감소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사달이야 이게.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 증가했는데 아파트 수요가 감소해버렸대. 그럼 이 아파트는 무슨 제? 열등제다 하는 게 바로 판단이 되죠. 그리고 소득 탄력성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승했다 이 말은 소득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 5분의 1이므로 20%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파트 수요는 200세대에서 50세대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몇 프로다? 200세대에서 150세대 줄으니까 50세대 감소돼 버렸죠. 그럼 몇 프로 감소? 25%. 맞습니까? (25) 나누기 20. 1은 2, 2는 2, 50. 1.25. 계산기 안 되면 두드리시면 되고. 25 나누기 20. 그래서 바로 2번 답.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정상제는 수요가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 열등제니까 감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열등제이다. (5번) 주요 입지론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1번 레일리의 우리 레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은 만약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에 미치는 경계는 작은 도시 B 쪽에 더 가까이 결정될 것이다. OX. 오, 맞네. 큰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큰 도시가 상권이 크기 때문에 작은 도시가 상권이 적기 때문에 상권 경계점은 작은 도시 옆에 있는다. 이게 맞죠? 여기 큰 버스가 서 있습니다. 큰 버스는 쇼핑 가는 반반 50% 같아 10번 가면 5번 100번 가면 50분 수학에서는 같아 이렇게 놓고 풀면 되고 우리 실무에서는 반팅 하는 거죠. 반팅. 큰 버스의 별명은 반팅이다. 무조건 반팅하지.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허프의 확률 모형에 따르면
허프의 확률 모형에 따르면 적정 거리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 저차원 중심지는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인근 지역에 백화점이 있으면 편의점을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맞겠죠? 물론 뭐 편의점 가서 살 것도 있고 편리하게 백화점 가서 살 것도 있지만 같은 물건을 산다면 좀 더 고차고 저차고 노는 것보다는 고차원하고 노는 게 좋다. 일단 여기에 쇼핑을 간다. 3번 넬리의 소모인력 법칙에서는 시간거리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허프의 소모인력 이론에서는 물리적 개념을 도입했다. 자, 이거는 바깥이 틀렸죠. 넬리의 소모인력 법칙은 이게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자연 법칙에 가까운 물리적 개념, 시간거리 아닌 물리적 거리 개념 먼저 들어왔고, 큰 도시, 작은 도시니까 거시 모형이고, 그 다음 이걸 수정하여 더욱 발전해서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 확률 모형은 A점포, B점포, 삼식이는 삼수의 편이다 하는 바로 미시 중심. 이거는 내가 쇼핑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가기 싫어하고요. 시간이 짧게 걸리면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시간거리, 물리적 자연거리에서 사회적 거리인 시간거리로 이렇게 수정, 보완,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꿔치기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그 다음 4번. 크살러의 중심지론. 자, 크살러 육각형 모형, 눈에는 눈 이랬죠. 동일 공간, 평야, 공간, 교통수단 이용,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해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는 인구 균등 분포한 것으로 전제한다. 자, 이거 우리 크살러의 상고 모형은 크살 육각형 이 포도잔 똑같은 동질, 동량, 동일 이 물건만 파는 사람이지 다른 상품, 유사 상품 판다 하면 틀리죠.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출제도 했습니다. 딸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상권에 있는 손님들도 전부 다 완전 경쟁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순도 같고 구매 기호도 같고 다 같습니다. 동질. 우리 말이 없으면 완전 경쟁 시장 가정을 한다 했죠. 그래서 책은 책같이 심플한 게 없겠습니다. 전부 다 단순 가정, 심플하게 무조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동질이다, 완전 경쟁 시장 가정한다, 맞습니다. 자, 5번. 튀넨의 지대는 매상고에 매출액에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을 보고 있으며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고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이다. 맞죠? 도심 지역의 토지 임대료 지대는 높고 수송비는 적고 외곽 지역의 지대는 낮고 수송비는 많고 반비례. 맞죠? 그리고 튀넨은 바로 운전기사, 수송 차량 운전기사 이름이다 해서 수송비 전략분 지대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입지론 열상 시험 나오죠. 자, 36페이지 요약집 36쪽에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 자, 부동산 입지론 해서 아시다시피 토지의 부부, 연계, 특별한 성질이 있는 부동산 특성을 가진 토지의 입지, 어디에 입지할까, 어느 시장 지역에 위치해 입지할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마켓, 시장 지역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랬죠. 자, 우리 경제는 시장이 중요합니까? 정치가 중요할까요? 경제는 시장에서 판단한다고,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켓입니다. 마켓. 그 시장을 모르고는 재테크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시장판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어봐야, 시장 가서 봐야 이게 경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이 시장 전체 1차, 2차, 3차 입지론 중요하죠. 매년 시험 나온다. 1차는 아시다시피 튀넨 금방 했던 수송비 전략분이 추가 지대다. 2차는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3차는 금방 했지만 크루살러의 중심지, 상권 중심지에 점포 오픈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네일리의 소멸인력 법칙, 이빨의 이빨, 이빨의 이빨, 그 다음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이건 물리적 거리, 이건 시간 거리. 요걸 수정 발전한 거니까 시간 거리, 시간 거리, 거시, 미시, A 도시, B 도시, A 점포, B 점포 이렇게 흔적을 남겨두시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미 다 하시니까 이제 눈길만 주시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 안 되는 부분은 역시 한번 전체를 입지론 전체를 처음 공부할 때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것도 이해가 뭔 소리인지 도통로 이해가 안 돼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이제는 척 보면 척 통하죠. 척 보면 척척 나올 겁니다. 척척 박사가 되시하니까. 까먹기 전에 다시 이제 반복하시면 된다. 자, 6번. 인근지역의 수명주기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자, X. 인근지역이다. 자, 요 인근지역, 근린지역, 동일수급권 하면서 이미 우리가 감정평가론에서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인근지역, 지역의 3천 중에서 인근지역, 아시죠? 인근지역. 인근지역에 일란선 쌍둥이처럼 같이 건축돼서 같이 강가돼서 같이 없어지는 심플한 걸로 가정해서 접근한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학문은 심플하게 접근해야 된다. 단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장지역에 성, 수, 쇠, 천, 악 이런 식으로 지가 수준이 흘러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지가가 높고 지대가 높고 그렇죠? 이렇게 세월 따라 세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자, 우리 요약지 바로 보시면 94페이지. 제가 문제 풀 때 확인한다고 정규 수업할 때는 바쁘니까 생략을 뛰어넘었죠. 자, 94페이지 보시면 인근지역 수명현상, 생애주기, 지역변화, 인근지역변화 사이클 같습니다. 자, 인근지역은 동질성, 동시개발, 건물중심, 동태적 변화 단계다. 이 건물이 같이 태어나서 같이 살다가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청수이고 심플하게 가정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그래서 그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에 니은, 띠거리를 묶으면 성, 숙, 쇠, 천, 악 이렇게 돼 있죠. 성, 숙, 쇠, 천, 악.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하기 이런 단계 일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쇠퇴기 말점 이때 다시 신축을 통해서 성장기로 돌아갈 수가 있다. 성, 숙, 쇠, 다시 성, 숙, 쇠. 이건 반드시 나타나는 코스이고 천, 악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고 천, 악. 예, 94페이지. 제가 94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페이지 수는 반드시 얘기하는데 저는 반드시 한 번도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다 이렇게 자기한테 흡족지 못한 경우가 다 생기죠. 누구나 다. 내 남편이 내한테 흡족이 항상 해줍니까? 안 되잖아요. 역시 불만이 생기듯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높아심에서 하는 말씀인데 정상적으로 전체를 가시면 다 여기저기 다 사실은 강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2개월 만에 한 학기를 돌다 보니까 한때 1학년 때는 생략하고 2학년 때도 생략하고 3학년 때 하고 4학년 때 하고 이런 게 종종 있어서 그렇죠. 그럼 불가피현상이고요. 자, 성숙세. 자, 성장기는 지가 이 상승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높을 때 이천에 사면 여기 투기하러도 많이 들어오겠죠. 돈 엄청 되겠지. 성숙기는 여기 성장기 이제 신축 건물이고 성숙기는 이 건물이 안정 단계에서 지가 수준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높은 단계에서 강남처럼 높은 단계에서 매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쇠퇴기는 서서히 지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향여가 밑으로 내려가죠. 하향여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천이기는 하향여가 활발 쭉쭉 내려오면서 흔들어가면서 내려오지 이렇게. 천이기는 쇠퇴기가 활발하고 그 다음 악하기는 아예 슬럼화. 거주를 여기서 거의 하지 않고 임대인은 임차인 슬럼화되는 주택. 이 이전에 천이기 악하기 이전에 재건축하게 되면 이때 다시 성숙세 계속 반복해 갑니다. 자, 그래서요. 그 재출권한 그 흐름대로 그 출권한 것을 암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이 그래프 흐름만 보시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출권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억. 성장기는 지가 상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신개발, 재개발, 상향여가. 이거 새집 지니까 상향여가겠죠? 당연 하향여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 신축이다. 새집. 그 다음 니은 성숙기. 지가 수준이 최고 가벼운 상승 안정 단계이다. 최고 수준이 되고 기존 부동산 중고 건물 거래 중심이 됩니다. 이미 성장기가 신축되었으니까 이제 중고 건물이죠. 안정 단계지만 중고 건물입니다. 그 다음 디귿 쇠퇴기 살짝 말 그대로 쇠퇴 살짝 꺾여 내려갑니다. 하락하기 시작. 경제 내용수가 만료하는 시기다. 우리 물리적 내용수는 저 악하기까지 가야 되지만 우리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내용수 이렇게 있죠. 감정평가로 할 때 이미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내용수는 집합벌이 끝나는 기간. 그게 경제 내용수겠죠. 경제 내용수. 경제 내용수 만료되는 시기이다. 유지 보수 비용이 쇠퇴기 첨가합니다. 재개발 시작. 그래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하면 천억이 악하기를 뛰어넘고 성숙세 다시 이렇게 반복할 수 있다. 빨리 하는 나라, 빨리 하는 도시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보통 보면 천억이 하거나 악하게 하거나 이렇게 늦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투자 의사결정, 언제 재건축하는 게 좋으냐 하는 의사결정 문제 여기에 심각하게 놓여 있죠. 그 다음에 천억이는 하향여가 활발 또는 본격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향여가 시작은 쇠퇴기고 천이기는 하향여가가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악하기는 슬럼화, 빈민화된다. 고소득자는 당연 빠져나왔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시고, 자, 답항 문제 6번의 1번. 문제 6번의 1번. 지역의 수명성은 인위적 자원에 의한 것으로 우리 건축은 사람이 하는 거죠. 인위적 하는 말 맞습니다. 도시 성장이 빠르면 지역 변화도 빠르게 진행된다.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우리 한국이 좀 더 빠르겠죠. 빠르게 이 단계가 진행된다 이 말이죠. 성숙세천학 이렇게. 그 다음 3번. 부동산 가격이나 지역 기능이 절정에 이르고 지역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최고로 높은 시기는 언제다? 성숙기. 말 그대로 성숙했습니다. 그 다음 4번. 천이기에는 필터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자, 천이기에 하향여가 시작됩니까? 쇠퇴기에 시작됩니까? 그림상 보더라도 쇠퇴기에 꺾여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죠. 천이기는 하양제가 활발, 쇠퇴기는 시작 이랬습니다. 다르다, 틀렸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쇠퇴기이다. 그 다음 5번 쇠퇴기는 건축물의 경우 경제 레인수가 경과하여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여과. 담배 필터 있잖아. 니코틴 필터 있잖아요. 필터링. 담배 안 태시니까 모르죠. 지금은 선생님 천익인가요? 그건 저 세택이죠. 지금 세택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세택이네. 우리나라 전체로 얘기하면 시장별로 얘기해야 돼, 시장별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주택시장만 해도 엄청 많고, 다른 토지시장, 뭐 상가시장, 공장시장 따지면 거의 뭐 전 세계에 무한대가 있습니다. 단 우리 한국의 시장이 좀 스피디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보통 좀 빠르잖아요. 빨리 포천지 가면 빨리 가면 통하는 나라. 옛날 이미지가 그랬죠. 자, 7번 부동산 수요 공급 탄력성. 자, 탄력성에 관한 가장 옳은 것은 맞는 걸 찾아라. 틀린 거 4개 찍어내야 합니다. 1. 수요 임대료는 가격이죠.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 임대료 탄력성이란 수요의 변화율에 대한, 자, 우리 대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말이 분자다, 뒷말이 분자다. 대안의 아들입니까? 대안의 어머니입니까? 어느 말을 더 많이 쓴다? 대안의 아들, 이 말을 더 많이 쓰죠? 대안의 아들, 대비의 아들,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앞이 분모이고 뒤가 분자입니다. 이 위치, 이걸 가지고 작년에도 벌써 여러 지문이 출제가 됐었죠. 그렇다면 뒤에 있는 우리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가격 탄력성입니까? 그럼 앞에 임대료가 와야 되고 뒤가 수요량이 와야 되죠.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 모자 뒤집어섰죠. 날라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번 공급 곡선은 신규 투자, 신규 주택 경우 탄력적인 경향을 강하고, 자, 새집은 탄력적일까요? 중고주택이요. 새집 나오면 상대적으로 중고주택하고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항상 새집이라 했으니까 헌집하고 비교해야지. 신주택하고 중고주택 비교하면 어느 게 개수가 많다? 새차하고 헌차하고 어느 게 개수가 많다? 새차 시장이 거래 많이 할까요? 중고차 시장이 거래가 많이 할까요? 중고차 거래 시장이 많죠. 부동산은 더욱더 영속성, 토지의 영속성과 건물의 내구성, 오래 쓰는 부동산은 더욱더 중고 거래가 많습니다. 훨씬 더 많거든요. 새집보다. 그러면 개수가 많으면 탄력적이잖아요. 새집이 적으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고, 기존 주택일수록, 기존 주택이 중고주택입니다. 기존 중고주택일수록 탄력적이다 이래야지. 바뀌었습니다. 서로 바꿔치기. 그래서 틀렸다. 3번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 수입은 증감한다. 틀렸죠. 자, 탄력성이 1일 때는 직각삼각선이므로 90도 위 오른쪽 원점을 쳐다보면 직각상수입니다. 이때는 가격을 10% 인상하면 수요량도 10% 감소하고, 가격을 20% 인상하면 수요량도 20% 감소하여 총 수입은 같아. 우리가 단가 곱하기 수량, 이게 도이니까 단가 곱하기 수량 하면 이게 총 수입이죠. 그래서 얘가 10% 가면 얘가 10% 감소하고, 얘가 10% 하락하면 제가 10% 증가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다 직각상수인 단위 1, 탄력성이 1일 때는 총수입 변화 없다 이래야 됩니다. 틀렸죠. 만약에 비탄력적이면, 우리 알다시피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인상해야 총수입이 증가합니까? 인하해야 총수입이 증가합니까? 가격을 인상해도, 가격은 30% 인상해도, 부동산 은주로 비탄력적이니까 30% 인상해도 수요는 3%, 4%밖에 감소하지 않는다면 총수입이 가격 인상해야 총수입이 증가하죠.
가격 인상 정책. 그 부동산은 가격 상방 신축, 하방 경직 이런 특징이 나타나죠. 시장에서. 이런 시장을 읽어야 돈이 되지. 이런 시장을 읽어야 돈 되지. 그 민법 뭐 특별 하나 더 기억했다고 돈 되고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개별 분석할 때 어쩌다 하나 써먹는 거죠. 시장판 못 읽으면 무슨 재테크도 안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부동산 종류도 많고 뭐 비트코인이든 뭐가나 보물선이든 뭐든 간에. 자, 그러면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 있다면 이때는 가격을 인하해야 되죠. 가격은 10% 인하하면 손님은 30% 40% 더 온다니까. 탄력적이니까. 그래야 총수입이 증가하지. 그래서 내가 이 시장이 과연 비탄력적 수요판이냐 탄력적 시장 수요판이냐 내 장사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의사결정 내려야 돈이 되죠. 경제는 무조건 시장판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수요가 증가할 경우 공급의 가격 탈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자, 이건 수요 공급 같이 우리 시험 잘 나옵니다만은, 자, 공급이 누워있는 탄력적, 서있는 비탄력, 수요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했죠. 우측이동. 원래 균형이고, 새로운 만남은 어느 위치에서 만나는지 이 점만 해석 잘 하시면 경제는 해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탄력적인 공곡선일 때 이때는 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인 공곡선보다는 더 균형이 증가하죠. 탄력적이니까 더 증가하고 비탄력적 공곡선은 덜 증가할 테고 비탄력적이니까 잘 안 움직이니까 탄력적은 잘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가격은 반대죠. 반대. 가격은 탄력적인 공곡선은 적게 상승, 덜 상승. 그 다음에 비탄력적은 더 상승. 그래서 아예 더 이렇게 당연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수량은 탄력적이면 탄력적인 공곡선은 더 증가하고 가격은 어떻게 덜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덜 또는 더 이렇게 짝꿍입니다. 그렇게 아예 짝꿍을 기억하셔도 좋다. 그래서 틀렸죠. 4번이 정답. 5번 임대료 공급자에게 조세를 세금을 부과 시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담세액은 수요 또는 공급 가격에 대한 탄력성과 비례관계에 있다.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많다, 적다? 적다. 그렇죠. 적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공공재는 보이는 손. 좌우로 세금 때리면 비탄력적 아프죠. 더 많이 터집니다. 비탄력적 부담이 크고 탄력적이면 피한다. 그래서 부담이 적다. 그래서 탄력성이 높으면 탄력적이면 세금 부담이 적고 탄력성이 낮으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로 이 화살표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갑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가지 반대로. 반비례 이래야지. 비례 틀린다. 비례. 우리 사회학은 이 화살표 방향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곳곳에. 자, 우리 23페이지, 요약집 23페이지. 자, 요약집 23쪽에 보시면 그 가운데 탄력성 크기에 따른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지난 28회도 물론 나왔고 간혹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 원리를 알아야 다른 탄력성도 같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1번 보시면 수요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 곰이고 탄력적이 뭐다? 넉대이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원래 어제 만난 장소
오늘 수요가 첨가했습니다. 자, 수요가 첨가했습니다. 수요가 첨가한 후에 오늘 만나는 장소. 오늘 만나는 장소는 곰하고 만났을 때, 늑대하고 만났을 때, 늑대하고 미팅할 때는 훨씬 더 자리를 옮겨서 만나야 되죠. 더 첨가합니다. 곰하고 만날 때는 당연히 덜 움직여도 되죠. 덜 첨가한 상태에서 미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가격은 반대지. 가격은 반대로 탄력적일 때는 덜 상승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덜 이렇게 용어가 짝꿍이 되고 더 이렇게 용어가 짝꿍이 됩니다. 더 하면 틀립니다. 덜 하면 틀려요. 덜이거나 더거나 이래야지.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수학으로 정리하면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탄력성이다. 탄력적이란 것은 분자가 크게 바뀌고 분모는 적게 바뀌죠. 그러니까 분자가 더, 분모는 덜 이렇게 바뀔 때 수학적으로는 크잖아요. 탄력성이 크지. 분모는 반대죠. 분모는 또 수학식 나오면 맞 고기 돌리기 싫은데 고기 돌기 싫어. 비탄력적일 때는 양은 덜 바뀌고 가격은 더 많이 바뀌고 이래야 적죠. 분자는 클수록 크고 분모는 적을수록 큽니다. 반대지 반대. 다시 한번 이거 상세히 설명 안 된다고 또 많이 공부를 하시던데. 자,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5분의 1하고 어느 것이 제일 크다? 피자 2분의 1이 먹을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3분의 1, 5분의 1이 제일 먹을 게 적죠. 분모는 클수록 전체 숫자는 적어져 버려요. 그 분모는 클수록 적어집니다. 이게 분모 가격이 많이 바뀔수록 비탄력적이래. 반대로 2분의 1하고 2분의 2하고 2분의 5하고 어느 게 제일 크다? 2분의 5는 피자의 반쪽이 5개니까 2판 파이라 이게. 배 터져. 2분의 2는 한 파이고 2분의 1은 반쪽이죠. 그럼 분자는 클수록 전체 2분의 5 숫자가 커지잖아. 그죠? 분자는 클수록 크다. 비례. 분모는 클수록 전체 수는 5분의 1 적어진다. 반비례지. 그래서 분모는 반비례, 분자는 비례. 하살법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사회과학은. 더 이렇게 짝꿍을 이래야 합니다. 결론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 공급이 변할 때, 자, 수요가 서 있고 누워 있고 공곡선이 우상향입니다. 어제 만났던 장소에서 오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만난 장소는 어제보다도 어느 정도 감소했을까, 변화했을까, 또는 공 같은 수요곡선하고 여우 같은 수요곡선하고 만났을 때 둘이 차이가 뭘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니까. 자, 그러면 탄력적인 수요곡선하고 만날 때는 균형량이 더 증가한다, 덜 증가한다? 탄력적이다. 이 말은 더 증가하는 거죠. 비탄력적이면 덜 증가합니다. 자, 가격은 이건 수량이고 가격은 어떻게 된다? 더 하고 뭐하고 짝꿍? 덜. 그렇죠. 그 다음에 덜 하고 뭐하고 짝꿍? 더. 이렇게. 한쪽이 더면 한쪽이 덜이고, 그래야 두 가지 말로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덜 또는 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덜 이거 없습니다. 더. 우리 시험도 그대로 덜 이렇게 해서 늘상 출제를 하니까. 혹시 이렇게 출제 이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이건 뭐 법률 용어가 아니니까 응용해서 다른 용어를 쓰더라도 이 뜻만 알면 되니까. 자, 그 시험 꼭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 또 났죠. 가격 탄력성. 탄력성은 분, 나눠서 생각하면 돼. 분. 자, 1.5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분, 나눠서 뒤 써도 되고, 앞에 있는 대로 써도 되고, 1.2이다. 1.2이다. 자, 가격이 10% 상승.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면 몇 퍼센트 수요량이 감소했을까? 그 다음, 소득이 5% 증가했을 때 몇 퍼센트, 이거는 정상제면 증가하고 열등제면 감소하겠죠. 소득의 반응도는 돈 더 벌었을 때 더 사면 정상제이고 돈 더 벌었을 때 덜 사면 열등제이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말이 없네? 없죠, 그제? 없으면 정상제로 보고 정상으로 보고 일단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배수 그걸 넣으면 되니까 우리 분자, 분모, 결과치인데 분자 구하는 건 쉽죠? 이거 자, 이 나누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해버리면 되지. 10% 1.5배니까 15% 아닙니까? 15% 감소지. 그 다음 나누기는 반대로 던지면 곱하기니까 5%의 1.2배는 몇 프로다? 2, 50, 5, 1은 5, 6%죠. 6% 증가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15% 감소했고 얘는 6% 증가했으므로 둘이 합친 게 전부 시장파이니까 둘이 합친 것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게요? 요거 가격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인상되면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말이 없으면 수요 법칙에 예외는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특별히 전제로 말할 때 출제할 때 그대로 찾으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요 법칙대로 하면 돼. 수요 법칙대로.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 하설 방향. 이 하설 방향이 엄청 중요하죠. 그 답은 3번이다. 3번이다. 그렇죠. 자, 요건 이제 결합 탄력성인데, 자, 18페이지 요약집 18쪽. 자, 요약집 18쪽에 보시면 가운데 가격 탄력성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아직도 가물가물하시면 다시 체크해 놓으시다가 다시 한번 보고 알쏭달쏭하면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하시고 그래도 잘 이해 안 되면 짝꿍한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짝꿍 실력이 부쩍부쩍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 뭔가 내 모르는 게 뭔가 많이 들고 앉았고. 8번에. 1.2 소득 탄력성이 1.2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X가 6이 아니고 24가 아니에요. X가 뭐가요? 1.2, 6% 곱하기. 곱하기 5% 곱하기 1.2배. 6%다 이 말이지. 그 쉬는 시간에 옆에 짝꿍한테나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화 중이라서. 그 다음에 우측에 소득 탄력성. 시장에, 그 시장 마켓에 소득 수준이 높아졌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부동산은 정상제이고 소득 수준이 높아졌을 때 그 시장 마켓에 수요량이 감소하는 건 열등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시장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우리 이 시골하고 강남시장하고 차이가 강남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명품을 더 많이 삽니까? 짝퉁을 많이 삽니까? 강남시장에서는. 명품 많이 사겠죠.
우리 시골에서는 소득성이 높아지면 명품 많이 산다, 짝퉁 많이 산다. 짝퉁이 오히려 정상제야. 짝퉁도 비싸잖아. 시골 시장에서는. 그렇지. 그 시장판 따라 다르죠. 강남이냐 시골 시장이냐 시장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시장을 공부하는 거지. 시장을 공부, 마켓을. 공주회사 따셔가지고 오픈할 때도 어느 시장 가서 할까 이걸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시장을 잘 내게 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장,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시장, 거기에 오픈 이렇게 해야지. 그게 현실이죠. 아주 현실적인 얘기다. 자, 그러면 이제 넘기시가 또 교차 탄력성, 그 탄력성은 3개. 수요는 탄력성이 3가지. 수요는 탄력성 3가지. 가격 탄력성. 자, 우리 탄력성은 이렇게 분 나눠서 밑이 분모고 위에가 분자입니다. 가격 변화율분의 수량의 변화율. 여기 가격 탄력성 이렇게 줄여서 그대로 읽으면 되고, 풀로 처음 다 읽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할 때는 그냥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죠.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 분 나눠서 분모가 소득 변화율 분의 수량의 변화율. 이게 소득 탄력성이다.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이걸 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냥 소득 탄력성 이렇게 하시고 소득 탄력성. 그 다음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분 나눠서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의 수량의 변화율. X제 시장하고 Y제 시장하고 서로 다른 재화 서비스 상품이잖아요. 이걸 시장 간 크로스, 교차한다, 교차 탄력성이라. 그래서 X제가 비싸면 X제를 안 사고 수요 법칙에 따라서 Y제, 대신 다른 걸 산데 Y를 사게 되면 대체 관계고, X제가 비싼 바람에 X제를 못 사고 Y제도 같이 못 샀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보완제죠, 보완제. 그렇죠, 보완제. 그래서 대체 관계는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면 수학에서는 0보다 커지게 돼 있고, 또 반대 방향이면 수학에서는 분모 분자가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죠. 0보다 적은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완제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 따로따로 하나씩도 시험 출제를 잘 하지만 이렇게 2개씩 묶어.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묶어서 출제하기도 한다. 3개 다 현실 시장은 이거 3개뿐만이 아니고 다른 무수히 많은 탄력성도 현실 시장을 미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25% 단위로 이렇게 틱으로 만들어서 상승하라 하는데 0.2% 올리면 이게 하는 기준금리가 0.2% 올리면 시중금리가 약 한 1% 내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지렛대 걸려가지고. 그래서 0.25%의 4배 정도 성수가 반영해가지고 시장금리는 1% 상승해버리거든. 이 기준금리는 우리 도매 기준금리지 우리 코픽스가 아니잖아. 그죠? 코픽스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코픽스 기준금리가 아니고 이건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이런 것도 분석하기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자율, 세금 등등 온통 탄력적으로 미치는 게 어마어마하게 시장에서 많습니다. 현실 시장은. 그걸 잘 읽어내서 간파라 필요해야 돈이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데, 즉 하나만 외워갖고 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학교는 시험 많이 나왔다고 실무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걸 응용을 잘하면 실무를 잘할 수 있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요인도 많은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총체적 복합 개념을 항상 잡고 있어요. 항상 학교에서 늘상 시험도는 복합 개념으로 탄력성 분석해야 합니다. 실무는. 이론은 저 3개만 시험 나오지만 실무는 무한대로 많다 이거지. 자, 한번 쉬고 들어갑시다.